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항의를 시작한 지 2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과 관세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만 트럼프의 압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국방 안보 이슈가 이재명 정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인데요. 25일 잡혀있는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한다.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 등의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주한미국 성격도 여기에 맞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이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과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을 모시고 날카롭고 담대한 정세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뭐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근히 살아갑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한풀 꺾이고 있으니까. 예, 가을 바람이 예, 보이더라고요. 예. 예, 이제 말복 지났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주로 드릴 얘기가 이 미국 이야기인데 사실은 미국 얘기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다 이런 느낌을 갖고 오늘 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루비오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이제 첫 회담을 한 후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사실 불거졌거든요. 마침내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튀어나온 거죠. 네.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느낌. 당장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한미 동맹을 성격을 바꾸려는 미국의 전략 같다 이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조현 장관께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했다라고 합의한 것은 네. 미국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화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한미 동맹이 이미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무너져 있고 북한은 또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이국가 체제를 선언하고 있고요. 북러 간에는 신동맹을 결성하고 모든 세계 한반도 주변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맹의 현대화 그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시기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가 과연 현대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네.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뭐 상상하시겠지만 이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이건 좀 이따 다시 깊이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비를 최대한 9배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비를 크게는 GDP의 5%, 작게는 GDP의 3.8%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전작권을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뭐 적어도 4,500명에서 1만 명 수준까지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총 5가지. 예, 이게 핵심 아젠다인데요. 예.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핵심 아젠다인데 이 5개의 아젠다가 우리한테는 지금 이 상태로 결정되면 동맹의 현대화가 아니라 동맹의 속국화되는 식민지화되는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5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일종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요번에 처음 꼬집어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9.11 테러 2001년도에 처음 이것이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이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붙박이로 두지 말고 세계 어디든 투입하자라는 전략으로 형성된 건데 네.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 역시 한국 방어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국 어디든 투입하자 이제 이렇게 읽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역사를 다 뭐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가 한때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어요. 거론됐죠.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주한미국 전략 유연성을 한국 주한미군을 다른 나라에 사용할 때는 한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중국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이제 그 전략적 유연성을 다시 들고 나와서 주한미군을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이 이게 이제 전략 유연성 문제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말이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 현재 주한미군을 긴급히 대만으로 파견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초기지가 되는 삶 아니겠느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표현을 했죠. 한반도는 태평양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동맹의 현대화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적인 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를 항공모함으로 본 거죠. 중국을 방어하는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기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혹은 또 중국하고 대만과 유사시가 생기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주한미군을 중국에 사용할 수 있게 전략 그 자체가 바뀌면 중국에게는 대한반도 전략, 대미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뿐만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언제든지 한반도가 중국을 봉쇄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침략을 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북한과 중국도 꼭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 그들을 침략할 가정을 늘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 발전 기지가 되고 항공모함이 된다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중국은 짜야 되겠죠.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야 돼요. 그럼 일상적인 모든 전략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로 중국이 대응할까를 예상을 한번 해보면 사드 사태를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사드 사태. 예, 사드에 비해서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훨씬 심각하고 훨씬 크게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를 우리가 설치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논의를 어떤 주장을 했었냐 하면 이건 미국하고 우리 사이에 주권의 문제이지 중국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도덕적 명분론부터 미군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겁없이 간섭할 수 없을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한중 간의 경제가 굉장히 고도로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건드릴 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류의 언론들이며 주류의 학자들이 다 말했었어요. 그랬죠. 다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능이라는 게 실제로 실현되었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략의 변화는 주한 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발진 기지로 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장 중국은 경제적 대응 조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군사적 대응 조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아유, 이게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모함이 되면 한마디로 이제 주한미군이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 끼어들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쪽이 타깃이 되고 타깃이 되어질 경우 만약에 미사일이라도 한 방에 날라오면 우리도 그냥 참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끌려 들어갈 건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 전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우리가 군사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만 참전을 하게 하고 우리는 참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항공모함은 미국의 것입니다. 그렇죠. 한반도에서 미군 기지는 중국을 공격하는 핵심 전방 기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최전방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유사시가 벌어지면 중국은 당연히 여기를 제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했을 때 우리는 미군 기지 타격해서 우리 일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영토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사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상이 다 변하는 전략적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작통권 환수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것도 지금 굉장히 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전작권 문제는 미국에서도 좀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 축은 국방부이고요. 그 중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차관을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전략의 전체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예. 이 엘브리지 콜비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경찰 노릇을 훨씬 더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한 미군도 축소를 해야 되고요. 주한 미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전작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입장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버른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또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전작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지금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군부가 좀 다른 입장을 네.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네. 아까 그 동맹 현대화에서 돈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게 이제 동맹 현대화의 한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국방비가 현재 GDP 2.3%를 쓰고 있는데 그 돈만 해도 약 61조가 넘는 돈인데요. 만약 5%까지 올리라고 하면 거의 한 130조가 넘는 돈을 내라고 국방비로 쓰라는데 사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61조도 많아서 이거 좀 줄여가지고 평화롭게 만들어서 복지로 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시민사회연구에서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130조씩 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왜 남의 나라 국방비를 2배씩이나 올려라 뭐 이건 좀 내정 간섭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얼마를 쓰느냐의 통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원래는 2.6%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2.3%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뭐 전술상으로 2.6%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2.6%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2.3%든 2.6%든 미국의 동맹국 중에 가장 많은 현재 수준에서 아시아 동맹국 중에 가장 많은 GDP 대비 군사비를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예. 일본은 2%도 지금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5%까지 올려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협상 진행 단계에서는 한 3.8%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라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 나토한테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예. 그 전쟁 중인 나토한테 5% 하라는 걸 우리한테 똑같이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전쟁하자는 소리니까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게 이제 방위비 문제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방위비도 지금 이건 사실 언급하기조차도 정비한 수준의 9배를 올려달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주어 놓은 방위비조차도 다 사용하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뭐 한 거의 1조 가까이 남아가지고 예. 이자가 막 생기고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추측해 보면 기존에 사용하는 품목을 바꾸어서 이제 실제로 동맹을 현대화의 명목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대비한 군사 훈련이라든지
작전에 가는 쓰는 돈으로 활용해서 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심산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괜히 답답한 소리인데, 근데 사실 국방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이쪽 동북아 일대의 정세가 아주 심하게 좀 격화된다고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국방비라는 것은 방위기는 좀 다른데요. 국방비는 한 나라가 옮기면 그 한 나라의 방어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도 다 올려야 당연히 되잖아요. 올릴 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1%를 올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1%를 올렸을 때와 우리의 1% 올렸을 때의 전력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의 GDP가 훨씬 더 우리 규모보다 큽니다. 예. 그걸 실제 군대 현대화에 쓰면 중국이 훨씬 더 무기를 현대화 더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오히려 훨씬 더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니네들 참전해. 결국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니네들 생명권 내놔라는 거고, 니네들 이렇게 군사비 니네 경제 능력에서 그걸 넘어서는 군사비 방위비를 올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생명권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권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결국은 동맹의 종속과 식민화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은 정말 동맹의 식민화다. 참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5가지 중에서 동맹의 현대화의 내용 중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올해 5월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 태평양을 이전할 수 있다로 사실은 그 감축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이 검토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근데 문제는 감축되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나쁜 일이 아닌데 미군이 줄어들면 나라가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서 이 미군이 떠난다 해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이 보수 세력 속에서는. 아무튼 우리의 대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동맹 현대화 내용 중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을 예. 자꾸 일부 진영의 여론을 의식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일은 저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주한미국 감축 문제는 이건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미국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세계 전략에서 어느 순간에는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세계 경제의 노릇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는 감축을 하거나 혹은 철수를 하거나 하면서 대신에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받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점점 다가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완전 철수도 아니고 4,500명 수준의 감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것을 한국 국내 여론이 그런 걸 있다는 걸 알고 하나의 카드로서 미국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박용으로. 예. 제 생각은 그 카드는 why not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4,500명 감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 지형에 변할 것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감축함으로써 소위 상대국인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게 훨씬 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소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 정도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역제안을 해서 이걸 우리도 훨씬 더 좋은 카드로 사용을 해주고 다른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역제안을 한다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 한반도의 억지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략적 유연성으로 다른 그 싸움터에도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화시키려 들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숫자를 줄여라.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해보자라는 예, 거죠. 치사 선택을 할 수밖에 트럼프 정부의 제안 중에 어떤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 5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주한미군 감축하더라고 생각합니다. 감축해라. 대신 우리를 사실로 몰아넣지는 마라. 그게 생존권이든 생명권이든 둘 다를 우리가 우리 국민을 적진에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군사비나 방위비를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축하라. 대신 전시 작전권을 우리한테 다오. 우리가 북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제안을 하면 저는 이 제안이 실현되어도 좋고 실현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미국 내부에서 주한미국 감축을 반대하는 세력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걸 감축하려고 하면 트럼프의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만치 않군요. 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거나 감축한다는 발상 자체를 미국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의회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게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맹 현대화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한번 듣고요. 좀 더 다음 질문으로 가겠는데 동맹 현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문제죠. 포함하고 있고 향후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한한령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각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 이야기를 우리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 말씀만 더 더 하십시오. 보태면 그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은 이런 계산서를 낼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예상해야 같이 된다. 놓고 예. 어떤 방향이 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결국은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시키면서 중국 대중 이 봉쇄 작전으로 한번 싸움터로 나가겠다는 의미로 자꾸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같이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중국과 싸울 마음도 전혀 없는 우리가 또 중국과도 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대중무역을 이 최대치로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20%로 여전히 좀 최대의 무역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미국은 이제 관세를 15% 매겼어요. 그럼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과 무역을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과는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무역은 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국가와 미국 때문에 다시 적성국화를 만들어 버리면 대한민국 앞으로 뭘 먹고 살 생각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네. 근데 그 걱정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을 그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 동북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치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얘기고, 근데 중국이 우리 양자뿐만 아니라 영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국제법을 좀 준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저쪽에 그 남진아에서 그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는 뭐 이렇게 분쟁들이라든지 또는 서해안에 구조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조현 장관이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중국이 무슨 국제법을 어겼다는 소리인지 어떤 국가들과 지금 문제를 좀 야기하고 있다는 말인지 이게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조현 장관의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던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 원문을 찾아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만 주로 보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 장관은 네. 조현 장관 유엔 대사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외교를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 어쨌든 주변국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게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현 장관이 한 이야기를 언론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았어요. 난 저는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빠뜨렸죠? 그러면 뭐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하듯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미국한테. 예. 그러니까 조현 장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국제법 이야기한 것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정한 단어들만 빼내어서 너무 과도하게 보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또 하나 이해를 하는 측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일단 우선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윤석열 정부 이후를 이을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급하게 닥친 것은 전례 없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쓰나미란 말입니다. 네,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이 문제를 원활하게 넘기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자. 그리고 나머지 타자 외교적 방식은 그 다음에 고민을 하자라고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과의 담판을 앞둔 외교부 책임자의 어쩌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립서비스도 있고요. 전술적인 음. 언급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미국한테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도 그리고 주한미군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의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했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현 장관의 말을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보도 때문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반박 성명을 내었고 중국의 언론도 반박 성명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외교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직도 이재명 정부가 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는 이유는 당장 그 성명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실제의 발언은 그런 것이 아니야라는 반박 성명을 내었고 또 국무총리실을 포함해서 당장 중국한테 우리 너네하고 적성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라는 의미에서 단체 관광객을 바로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뭔가 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을 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응을 따로 보면 이제 글로벌 타임즈를 보면은 중국 매체죠. 거기 한국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신중하게 외교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관세 협상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미국한테 대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잘못된 서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직선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극우들이나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중국하고 친중 정부처럼 취급을 하는데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정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가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쓸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문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도 행동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은
뭔가 안중관계가 다시 이전으로 복원할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어? 니네가 윤석열 정부하고 뭐가 달라?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오던 차에 네. 새로 외교부 장관이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고 이건 심각해지는 거 아니가라는 대응적 성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관광객도 관광객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해명도 내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주중 대사관 앞에서 뭐 시진핑 초상화 찍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정말.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런 문제들을 보면 조금은 차분해질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아펙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펙에서 참석하느냐 안 안 하느냐의 문제가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배후에 1,500달러 규모의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선박 생산력은 이미 중국의 500배 이상 뒤처져 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00달러 규모로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신규 조선소도 신설하고 또 조선 인력도 양성하고 조선 관련 공급망도 재구축하고 뭐 이런 선박 건조나 또 MRO까지 선박 보수까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인 한미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스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단순한 그 조선 협력을 한미 간에 높여낸다라는 걸 넘어서서 해양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 아니냐라고들 또 많이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조선업 독주 체제로 가면서 이 조만간에 해양에 있어서의 패권은 중국이 차지할 거다라는 이제 이 설이 막 돌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손을 잡으면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어떻게 봤습니까 이 마스가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일방적인 승리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협상은 점점 더 다시 90일이 연기될 정도로 협상을 뭐 성공을 못 하고 있는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토류고요.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다른 하나는 조선업에서의 우위입니다. 예. 조선업에서 우위는 당시 선박의 수주를 우위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해양 전력의 핵심인 함선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히토류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제조업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손을 놔버렸어요. 그 지금 뭐 작년 통계에 한 0.4% 정도밖에 미국에서 조선업이 차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척인지 그 정도 배밖에 하나에 못 만드는 수준까지 그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손을 놔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모든 조선업에서 함대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이 더 많지만 전체 함선의 수는 이미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스러운 것은 조선업이 이런 상황이면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좋지 않죠. 싫어요. 싫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아주 보기 싫겠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무기 하나가 사실상 상실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네. 전략적 유연성 문제만큼이나 뭔가 직접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죠? 예.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무역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의 방향성. 중국은 지금 철저하게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군함의 전략 문제와 결탁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업의 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주의적 무역을 핑계를 잡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니네들한테 이런 제재를 할 거야 혹은 보복을 할 거야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조선업에서 여전히 중국한테 수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원활하게 수급이 안 해줄 가능성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견제보다는 예. 우리가 사실 지금 미국한테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이 조선업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은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항공모함을 수리하고 항공모함 수리하는데 지금 미국에 한 2년쯤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미국에 나온 썰에 의하면 한국에 가니까 3일 만에 고쳐주더라.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략적 우리의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고 나아가서는 그 카드를 썼을 때 행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우위를 미국한테 다시 홀랑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는 일종의 싫어서 그러기도 하고 조롱이기도 하는데 니네 뺏길 걸 지금 미국이 무슨 짓이든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세나 방법을 보면 뭐 안 하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스가 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스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선업의 미국화인데 네. 예. 이 조선업의 우리의 우월적인 기술을 미국한테 다 뺏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이 도리어 마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이걸로 바로 반응을 하지 않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 마스가 그렇게 크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조선업도 그런데 그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를 미국의 기본 목표는 그렇습니다. 전부 자국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예, 자국화 시키는 것다고 거기에 동원되는 수단은 거의 행패에 다름없는 수준의 수단들을 동원을 하고 있어서 다 뺏겨버리는군요, 그냥. 그것을 피할 수 있대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검토들이 반드시 필요한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가 너무 아직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이 얘기가 아주 굉장히 좀 진행이 되는데 요거 한번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그 관세 협상 얘기했는데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난 6월 런던 합의는 큰 틀의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도 됐는데 미중 간에 런던 합의는 네. 관세 협상을 계속 하자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드라인이 되었는데 관세 협상을 못 했어요. 그리고 다시 90일 연기했습니다. 또 연기했고 그러니까 지금 관세 수준이 어떠냐면 미국은 중국에게 30%를 물리는 수준에 가 있고요. 중국은 미국한테 10%를 물리는 수준을 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부터 좀 이상한 지점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지점이기도 한데 그 차이가 20%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5%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가 15%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이런 방식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남아 국가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 상태로 결론이 나버리면 굳이 중국 걸 수입 안 할 이유도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금 간세 협상은 사실은 동맹 비틀기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라는 결론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중국 본세로 시작했다는 싸움이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동맹국들을 수탈하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30% 10% 되어 있는데 이것을 90일 뒤에 미국이 그것보다 더 나은 관세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관세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더 나아가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마치기 전에 또 이거 하나는 꼭 물어봐야 게 돼요. 지금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사실 미국이 이제 브라질하고 인도에 지금 50% 관세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단 네.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 아닙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에너지를 대량 구매한 것을 이유로 이제 막 25%에다 또 더 25% 얹어서 50%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브라질이나 인도는 브릭스의 아주 중요한 국가들로 다극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들인데 사실은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때리는 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브릭스를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학자들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은 좀 제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과 인도한테 50%씩 때렸단 말이에요.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브라질이나 인도가 그게 두려워서 중국과 거래 관계를 끊거나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안 하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지 않는다라고 다 선언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일단 브라질은 미국의 수출이 12%밖에 안 돼요. 예. 그 12%가 안 되니까 이렇게 50%를 때리니까 당장 중국이 니네 커피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 인도는 사실은 40% 정도의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인도의 고도 성장의 핵심이 싼 유가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걸 포기하고 미국한테 더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동맹 관세 정책을 미국이 써므로서 두 국가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이전에 세계가 브릭스를 어떻게 조롱하고 있었냐면 니네들 그냥 다 그래 봐야. 각자의 목적이 있는 그냥 친선 도모단체 아니야? 이렇게 그랬는데, 되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암묵적으로 이것을 반미단체로 끌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당장 모디 인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미국하고 협상하기 이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다 통화하고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한 틀을 통해 트럼프의 작전은 도리어 거꾸로 반미 전선을 강화시켜 버리고 인도와 브라질의 이 친중국화를 더 가속화시켜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의도를 중국을 봉쇄하지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않았던 결과는 간에. 그렇게 되었고요. 저는 의도 그 자체도 이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두 개로 나눠 있어요. 국방부는 경찰 노릇을 계속하자라고 하고 있고 재무부 베센트가 주도하는 재무부는 아니야 이제 우리 좋았잖아. 계속 경제적 관계 중심으로 하고 경찰 역할은 더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이 겁을 먹고 자기의 몸을 낮추었다면 원래 계획대로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봉쇄를 포기하고 경제 협력적으로 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만 보니까 이 얘기 전체를 보면 세상은 역시 반응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그대로 다 먹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옛날의 미국이 아니죠. 역작용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사실 참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네. 마지막으로 1분 멘트 하나 좀 하시죠. 지금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진 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공포만 가지지 마시고 우리의 재래식 무기 수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군사력에 대한 확신부터 세계에서 차지하는 우리 국가의 위상에까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부심을 좀 키우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정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미동맹 현대화. 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고요.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관계와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이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고 또 언제 전쟁으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에 함부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또 최대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먹히지는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라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